자, 이번에는 이제 웃는 사람들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제 우는 사람, 인상을 찌푸린 사람 했는데 표정이 밝은 사람 하나 잠깐만요. 책 그거는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네. 1등을. 1등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입니다. 맞추셨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히 맞출 수 있어요. 이재명 시장 요즘 왜 이렇습니까? 뭐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자, 뭐 2, 3위까지 올랐는데 예. 글쎄요. 아무리 시원한 말을 속 시원하게 평이한 언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자, 일단 최근에 있었던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조차도 이재명 시장을 견제한 듯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위치 선정 빠르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당황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갑자기 고구마 먹으면 목 체하잖아요. 예, 그래서 목 좀 축이고 사이다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고구마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신경정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문재인, 이재명 두 정치인들이 동급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빠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죠. 이미 맞았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국면이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어떤 국민들의 바람이 쏠리면 최소한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지지율이 확 올라줘야 네. 대세를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표가 장악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지도가 20%대 초반에서 거의 이렇게 묶여있단 말입니다.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는 기세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금 지나면 문재인 전 대표 넘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지금 상승 추세로.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네. 계속 갈 거로 봅니다. 네. 저는 몇 달 전에 그 방송에서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시장이 될 줄 누가 아냐고. 네.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가 한창 떴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이 SNS 발달하고 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떤 기득권층 그리고 그 이번에 트럼프도 사실 워싱턴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시장의 어떤 언급들을 보면요. 이 기득권층에 대한 그 무자비한 어떤 그 폭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 속 시원함을 느끼냐, 사이다라가 그랬잖아요. 네. 속 시원함을 느끼는 층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특히 네. 이번 탄핵 정부와 맞물려가지고. 이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톡 쏘는 맛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느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SNS 이런 확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층 특히 네. 새누리당의 어떤 보수층이 계속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이재명 시장의 문재인 대표처럼 네. 점잖게 한마디씩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지지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네. 어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뭔가 소리를 지르고 싶고 큰 욕을 진짜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있죠. 이 탄핵 정국이 조금 이제 탄핵이 되거나 하면 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재명 시장의 어떤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저 이번에 네. 탄핵 정국에서 사실 기성 정치권에서 국민과 함께한 정치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보면은 이재명 시장만이 국민들의 촛불 민심과 같이 동행을 했다 이렇게 그래도 볼 수 다 같이 있습니다. 촛불 들고 나머지 나갔는데요. 정치인들은 투수주의로 그냥 따라온 거죠. 처음에는 네, 네. 탄핵 얘기도 안 했고 즉각적인 하야 얘기도 안 했죠. 나중에 이게 민심을 보고 100만, 200만 모이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구나 하고 야당도 따라온 건데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반응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민중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 그걸 뭐 막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보면 지금 얘기하면 대중이 이해 못할 우아한 정치 언어 싫다. 함께 갑시다. 적극 검토. 이런 말 아주 싫다. 적극 검토 이 말이 사실은 잘 안 하겠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런 알겠군요. 말들은 원래 대부분이 그래요. 예. 만약에 하겠다고 할 때는 적극 네. 검토가 아니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성 정치권의 언어 습관을 뛰어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태어난 그런 배경 흑수저
그리고 그동안에 성남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왔던 데에서 보여준 그것하고 이번에 얘기했던 것들이 서로 일치된다. 네.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 갑자기 밖으로 나오더라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들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불신이 여전히 있는 거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은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성남시장은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정책이고 생각이고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무서운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정치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역대 대통령도 봐도 모범생이 승자가 아니에요. 타고난 감각, 어떤 동물적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승자였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타고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감각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더민주당 안에서 호남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인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호남 민심이 더민주당 내에서 호남 당원들이 이재명을 대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뒤에 경마에서 왜 추임매라는 거 있잖아요. 늦게 뛰었는데 잡아먹는 게 있어요. 우승을 하는 말. 저는 그 추입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요. 네. 지금 손해볼 거 별로 없어요. 이번에 대선 내에서 뛰어들어서 네. 네. 뭐 경선에서 실패도 있죠. 차기를 노릴 수 있고 이번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자산을 이번에 획득한 거 아닙니까? 3등, 2등 올라온 것만 해도. 이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막말을 막 할 수 있는 거죠. 1등은 잘 못해요, 항상. 최근 촛불 집회에서 한 말들이 막말 논란에 실제로 휩싸였는데요. 어떤 말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안 그만뒀나요?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여러분. 정말 이 경계선을 절묘하게 넘나드는 것 같네요. 유해 옆으로 보내자는 말 때문에 까딱하면 오해받기 딱 십상인데요. 위험한 저 부분이 이제 상대가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맞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맞서는 가운데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야권의 지도자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면이 이제 바뀌어서 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떤 이재명 시장의 그 어떤 상품 가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뭐 그건 또 좀 두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대중 선동적인처럼 말을 할 때는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정책을 설명하고 할 때는 또 완전히 언어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사안을 설명할 때 그 내공이 진짜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다른 정치인들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대중 선동적인 언어만 본 사람들은 이거는 트럼프처럼 일반적인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서 직접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웃는 사람 아니겠습니다만, 이제야 내 진가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두 번째 사람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에 이어서 윤석열 검사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국정조사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네. 일단 얼마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할 때 국회에서 청문회 때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장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난 검찰을 사랑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근데 저는 그 윤석열 팀장을 웃는 자로 올려놓은 게 참 의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속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밖으로는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사가 그 칼로, 수사권의 네. 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웃으면서 그 보복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팀장이
물론 박영수 검사장이 윤석열 팀장을 갖다가 발탁했을 때는 네. 내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수 검사장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가 네.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수사를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정권에 좀 척을 진 윤석열 팀장을 갖다가 발탁함으로써 내가 전혀 인간적인 어떤 의리에 안 매이고 네. 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정권에 척을 졌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팀장을 웃는 자로 하면은 네. 이거는 채널A에서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 심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웃는 자로 해놓으면 자기가 어떻게 심하게 합니까? 아,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표정을 아닌데 내 해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심의 미소겠죠. 네. 자, 그런데 어쩌면 윤석열 팀장은 아마 지금쯤 글쎄 이제 비교적 수사가 많지 않았던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일하다가 이번에 특검이 시작되면 짜장면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저 화면을 준비한 이유 하정대 국장님 아시나요? 검찰에 이제 옆에 손을 대면서 아, 내가 지금 로펌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짜장면 냄새가 지금 흘러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2001년까지 부산지검 검사를 하다가 예. 네. 그다음에 잠시 이제 변호사를 개업해가지고 태평양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번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수사검사 가서 만나러 가야 될 거 네. 아닙니까? 예. 만나러 갔는데 거기 복도에서 딱 지나가는데 짜장면 냄새가 흘러나오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야 내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자기한테 익숙하고 예. 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바로 2년 만에 다시 광주지검으로 네. 검사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은 됐습니다만, 글쎄요, 청와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좌천도 됐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거든요. 자, 그 예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커리어가 굉장히 좋다가 2014년부터 좀 어긋나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2010년 대검 중수 1과장.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중수 1과장이 가장 수사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1년에 중수 2과장을 갔습니다. 예. 저건 왜 뒤로 갔는지를 모르겠고 거꾸로 원래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네. 특수 1부장이 가장 수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리로 왔다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조영군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서로 봤습니다. 네네. 여주지청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후배들을 지휘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자리죠. 예.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대전구검, 대구구검 대구고검. 이런 데로 계속 갔잖아요. 구검은 지금은 좀 수사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과거에는 아예 수사권을 뺏는 자리예요. 그냥 쉬는 아니, 자리예요. 우리 하종대 그 본부장이 네. 역시 검찰에 근무 안 하셨죠? 그때 여주지청장일 때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아, 여주청, 예, 예,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러 네. 파견 나와 있다가 그래도 지휘는 조영권 검사장이 지휘를 받았는데 그때 항명 사건 비사기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 네. 좌천된 겁니다. 네. 여주지청은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예. 예. 그런데 일단 뭐 좀 회심의 미소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옳은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지라고 기자들한테 묻는 말에 답을 했군요. 저랬군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2013년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네. 좌천됐다가 이번에 이제 수사팀장으로 복귀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마치 무슨 뭐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그건 깡패나 하는 짓이고 나는 수사 검사로서 수사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윤석열 그 검사에 대한 뭐 검찰 내 평가 이런 걸 저도 좀 물어보고 하면 네. 수사에서는 어쨌든 대단한 상당히 능력을 후배들도 신뢰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박영수 특검이 그런 관점에서 뭐 윤석열 그 대전고검 검사를 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거 아닌가 무슨 뭐 과거에 국정원 그것 때문에 굳이 정권과 그런 악연이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한번 해보시오 이런 거라기보다도 능력 중심으로 네. 인선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쭉 설명 들으시면 아니 윤석열 검사는 정말 정의로운 검사고 일체의 실수도 없고 모든 수사를 잘 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초반부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판결문을 통해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검사를 저는 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검찰이고 저는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윤석열 검사의 어떤 딱 인상을 보면요. 예, 한번 물면 안 웃는다. 그러니까 느껴지세요? 수사에 아주 집요하게 할 수 있다. 수사 잘한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어떤 자기가 목표로 하는 수사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 수사 잘하는 검사라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무죄도 많이 받아요. 판결문의 그래요? 지적을 좀 무리한 수사를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 수사 잘한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근데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국정조사에서 조영곤 검사장 울고 네. 그다음 윤석열 검사 나왔을 때 그걸 보면요. 조금 뭔가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원이나 검찰에 그런 분을 공명심이 좀 있는 사람이다. 또 그런 분이 수사도 잘하긴 잘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드러내겠나요? 그래 있는데 이 공명심이 좀 있다는 분들은 좀 무리한 수사를 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행동 양심만 가지고 만약에 분석을 한다. 네. 그런다면은 그걸 공명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때 당시에 국정원은 당연히 은폐하려고 하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소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권은희 의원이 바로 그때 당시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자기 경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거를 검찰에 가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거죠. 그때 당시에 검찰이 그러면 수사 지휘부부터 위에 있는 최고 순위부부터 모두 그걸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상태에서 수사팀에서 밝혀낸 거다. 그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가지고 공명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어렵다. 말씀드린 거는 국정조사장에 나와가지고 마치 검사장에 항명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거는 제가 볼 때 진짜 검사라면요. 검찰 내부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검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분 꼭 수사해야 되고 이렇게 기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국정조사장 나와가지고 이게 외압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통 검사들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검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사실은 집에까지 찾아가서 조영곤 중앙검사장한테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게 다른 폭로하는 의견이 거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팀장의 합류를 매우 이제 하나의 신뢰하는 칼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웃는 자 넘어가 볼까요? 이 경우도 맞히기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맞지 어려운 네. 아니 내국인만 상대해야지 왜 외국인을 상대로 아니, 상관없습니다. 헌법상 이제 우리 국민의 하나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도대체 왜 김정은은, 저 이제 2달 가까이 김정은이 과연 어떤 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잘 소개 못 드렸거든요. 먼저 김정은의 얘기 듣겠습니다. 이렇듯 옹동소란 속에 바다를 이룬 200만의 촛불이 분노의 열기를 내뿜으며 청와대를 에워싸고 결사의 각오로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고 있다. 네, 제가 북한 보도를 요즘 좀 보고 있는데 보도만 보다 보면은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 김정은은 보도만 지금 보면. 무지하게 기쁜 게요. 네. 지금 안 그러면 핵 실험도 한번 했어야 되고 남한 지금 여론을 네. 분열시켜야 되고 남한을 불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돈 네. 드는 핵 실험 그다음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도 예. 네. 남한이 엉망인데 지금 네. 자기 그 돈으로 벤츠 사고 뭐 네. 와인 사면 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지 부분이 이제, 네.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저도 한 북한 5번 가봤지만 네. 이렇게 그때 마지막 갔을 때가 2008년인데 네. 그 당시에 우리 안내를 맡았던 일종의 뭐 보이부 요원이겠죠. 네. 이렇게 다른 사람 없을 때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부분들을 북한 주민들이 예를 들면 들으면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은 이거 우리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모여서 민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의 관계와 이 남한 박근혜 대통령과 남한 주민들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자기들로서는 지금 봐라 남한 혼란되고 막 지금 대통령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북한 내부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민주화 의식을 키우는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설주가 사진에 네. 등장했군요. 그렇네요. 저 행사장에 이설주가 나왔는데 사실 이설주 씨가 거의 안 나왔어요. 지난해 아마 3월 28일 그때 김정은을 따라서 미래상점을 방문한 이후에 거의 한 9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보면은 약간 살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원래 군 행사장에는 이설주를 잘 대동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특징인데 예. 특이한 행보긴 합니다. 자, 이제 지금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뭐, 연출됐고 뭐 다 그랬겠지만 아마 지금 속마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자, 지금까지 6사람, 그 울고 있는 사람, 찡그린 사람, 그리고 웃고 있을 사람,
표정이 활짝 펴진 여사람 인물로 좀 지금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